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작년에 또 출제된 용어죠. 이 다음 중 복합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묻는 겁니다. 자, 1번 질문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 활동 및 평가 활동에서 이 토지와 건물이 함께 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토지 상에 건물이 있죠, 이렇게. 토지 상에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철거하지 않는 한 서로 떼려야 될 수 없다.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서로 떼려야 될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 우리가 작년에도 출제했지만요, 자주 출제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2번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2번 정답이고, 건부감가,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로 인해서 토지는 어떻게 돼요? 건물로 인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오히려 건물이 없는 상태보다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건부감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면서도 마치 이렇게 결합된 상태로 하나의 부동산인 것처럼 거래되는 형태를 띠고 있고, 이렇게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상호 가치, 자, 건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 토지가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상호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개념이 복합 부동산입니다. 정답 2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협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개념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이번에 1번 지문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그래서 이 협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시험 문제는 뭘로 출제했다? 이 민법상 부동산으로 출제했죠. 자,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민법상 이 부동산을 우리는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임차인 정착물도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우리가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죠.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자, 몇 줄 읽을까요?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 자,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 밑줄 긋죠? 이게 바로 준부동산입니다. 그럼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준부동산을 우리는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 협의 부동산에 이 준부동산, 이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게 준부동산인데, 이 협의 부동산에 이 준부동산을 대주면 뭐죠? 광의,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돼요.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문제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 구분이 아니라 무슨 측면? 법률적이죠. 이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이 법률적 측면이다. 이 법률적 우리가 측면에서 구분하는 개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부동산을 유무형의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개념으로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 부동산 아니죠.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이런 용어가 나오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시험 문제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유형,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으로 볼 수 있고 형태가 없는 이 무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개념이 바로 이 기술적, 설계, 시공,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고, 이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 있죠. 자,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 공급 관계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 있고, 자, 공법적 측면에서 토지 이용 규제라든지 사법적 측면에서의 소유권 관계를 다루는 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를 이렇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우리가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이런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다른 용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3번 틀렸고, 4번 가 건물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물은 비록 토지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부동산으로 우리가 취급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죠. 자,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의제부동산, 의제부동산이 바로 준부동산이죠. 자, 이 준부동산, 부동산으로 의제한다는 얘기죠. 의제, 간주한다. 예? 의제부동산으로서 어디에 속한다?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우리 기본적 개념 묻는 문제입니다. 3번 부동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인 소유 토지의 권원에 의한 경작 재배는 독립된 소유권의 경체로 우리가 경작자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이 타인 소유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경작자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다니까 또 틀린 지문.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이용 분류 방식은 토지 이용의 효과적인 규제를 나타내고, 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이용 분류 방식은 토지 이용 현안을 쉽게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작년에 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고, 4번 토지 자본은 토지에 투입되어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된 일종의 고정 자본이다. 이는 토지 자체의 유효성을 발휘하는 게 소요되는 비용인데, 발휘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토지의 매입 자본, 토지 가격과 같다. 토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등기된 임목이 저당된 경우에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와는 그 토지와 같다는 게 아니죠. 다릅니다. 그래서 또 틀린 지문이죠. 벌채를 하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우리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토지 분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낮이는 토지상의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건부지에 비해서 최유효용이 기대되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거래에 있어서 건부지보다 가격이 높고요. 우리나라 토지 가격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농지 지역에서 택지적으로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 아니죠.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이행지 개념이 아닙니다. 후보지죠. 그래서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임지지역, 임야죠. 그러면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이때는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죠. 논밭을 또 택지로 조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죠? 후보지입니다. 이행지가 아니라 무슨 개념? 후보지 개념. 시험에 많이 출제된 용어입니다. 작년에도 또 출제가 된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여러분 2번 지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개념.
자, 필지는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입니다.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법률적인 등록 단위고요. 토지에 대한 법률 관계, 특히 이 권리 변동 관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단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이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하고 또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 필지가 됩니다. 자, 5번에 빈지란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를 말하는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많은 토지를 우리는 빈지죠. 그래서 빈지는 법지와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토지의 특성 중 부동성으로부터 우리가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킨다. 여러분, 국지화라는 용어가 매년 출제된 용어죠. 맞는 질문이고요. 이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 되고 부동산 권리의 공시 방법,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점유죠. 공시 방법을 우리가 동산과 달리하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 임장 활동으로 만들죠. 자, 부동산 시장을 또 추상적 시장으로 만드는데 이 개별 분석의 필요성, 여러분이 자, 이 부동산은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분석의 근거가 돼요.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지만은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자, 토지의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별 분석의 근거, 자, 토지 가격, 수익 등을 개별화,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이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것은 개별성, 부동성이 아니죠.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부동산의 속성 중 위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근성이 좋으면 항상 부동산의 가치는 증가한다. 항상 동그라미. 이게 틀렸죠. 여러분, 항상 또 뭐 반드시 언제나는 지문이 들어가면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가치는 증가하는 것은 아니죠. 예?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 물건이라면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 접근성이란 어떤 물건과의 상대적 거리, 여러분 의식거리, 실제거리, 운임거리, 시간거리, 이 상대적 거리 관계를 말합니다. 상대적입니다. 위치평가는 위치의 유용성,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하죠. 자, 위치 양부, 좋고 나쁨에 따라 부동산의 유용성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위치가 좋을수록 뭐 가치도 높죠. 자,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접근성과 주거용 부동산의 접근성은 다르죠.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이지만은 이 상업용 부동산은 뭐죠? 우리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뭐죠? 우리 생산성 기준이죠. 다릅니다. 자, 7번 문제 갑니다. 주택 수요에 있어서 실질적인 구매력, 구매력이라는 것은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구매력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 금융의 조건에 있어서 금리가 낮다. 자, 여러분, 금리가 낮을수록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낮아지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커집니다. 맞는 질문. 대출 금액의 절대액이 클수록 또 구매력은 커집니다. 대출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가처분 소득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수요층에 가처분 소득이 많을수록 구매력도 커집니다. 자, 주택 저축 자금이 적을수록 구매력은 작아지고 반대로
주택 저축 자금이 많아질수록 구매력은 커지죠. 자,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작을수록 부담이 낮아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매력은 커집니다.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주택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고 가정합니다. 금리가 상승할수록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죠. 그래서 구매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는 감소합니다. 1번 맞는 지문. 1번은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하죠. 자,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량은 감소한다. 자, 8번에 거기 보시면요. 2번 지문은 이 얘기거든요. 자, 주택 가격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택 가격이 높아진다. 자, 지금 이 점에서 A점인데 주택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수요 법칙에 따라 주택 수요량 감소하죠. 그래서 이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주택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좀 주의해 두시고,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택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수요 곡선 A점이 B점으로 주택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뭐죠?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3번 정답이죠. 자, 수요량의 변화. 상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재산세가 줄어들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죠. 그래서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신규 주택 수요란 분양주택에 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를 말하는 개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과 다른 특성이 있다.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은 영속성으로 인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의 조직화가 상당히 용이한 편하니까 틀렸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왜냐?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 공급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이 뭐다?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번 정답. 자, 2번 부동산 시장은 공간적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지적 또는 지역 시장을 형성합니다.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하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로 분화되는, 즉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죠. 맞는 질문.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거래 양상도 비표준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또 이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 뭐가 발생하죠? 비표준화로 인해서 이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지만 비표준화로 인해서 우리는 차별화된 수요가 나타나고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5번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사실의 왜곡, 비공개성 등으로 인해서 가격 정보는 그 가치가 저하되고 평가 방식으로서의 비교 방식은 그 신뢰성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에 있어서의 비공개성, 또 뭐가 나타난다? 은밀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복잡, 다양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이 시장에 유입된 정보가 시간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입니다. 1번 정답.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기가 쉽다니까 틀렸습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2번 틀린 점은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비슷한 게 아니죠.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또 효율성의 정도도 거의 같은 것이 아니라 또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과거의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이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얻기 쉽다 하니까 틀린 질문. 자, 5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인데, 자, 그러면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현재 공개되는 정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인데, 이 공표된 정보가 바로 무슨 분석이죠? 우리는 기본적 분석을 말하다. 기본적 분석. 그래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독일의 지리학자인 크리스탈러는 1933년 남부 독일의 중심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중심지 분포나 크기는 일정한 법칙적인 질서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다음 중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 자, 1933년에 발표된 뭐죠? 서비스업이죠. 이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이 바로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요, 수요자가 어디까지 분포되느냐, 이 수요자가 분포되는 지역을 분석하는 이 거시적 측면의 분석이다. 이 거시적 측면의 분석이고, 이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우리는 초점을 둔 이론이 바로 크리스탈러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1번 중심지의 기능이란
배후지,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이러한 기능을 갖춘 공간을 중심지라 하고, 그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을 배후지라고 하죠. 만든 지문. 중심지 기능이란 도, 소매업, 교통, 금융, 교육, 행정 등과 같은 3차 산업의 기능. 그래서 여러분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이론이잖아요. 3차 산업의 기능입니다. 이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며 계속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 범위가 이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존재하죠. 이 재화의 도달거리와 이 최소 이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인데, 이 최소 요구치 범위가 이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존재했을 때 우리는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는 거죠.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 되겠습니다. 4번 크리스탈러에 의하면은 동일 계층의 중심지가 여러 개 분포할 경우에 중심지 상호 간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육각형의 우리가 배후지가 형성되죠. 중심지가 하나다. 중심지, 단일 중심지일 때는 상권의 형태는 원형을 띠고 있죠. 자, 상권의 형태는 원형인데 이렇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 이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정육각형을 띠고 있다. 정육각형. 자, 정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정육각형. 자, 5번 고위 계층의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존립에 대한 최소 요구치가 크고 중심 기능의 도달거리가 크기 때문에 시장 지역 배후지가 넓고 그 수는 적고 또 고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좁다. 좁은 게 아니라 뭐죠? 간격은 멀습니다. 좁다가 틀린 점이죠. 넓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개념을 묻는 문제죠. 자, 12번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자, 알프레드 베버는 원료를 뭐죠? 보편 원료, 모든 지역에서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라고 하죠. 이 편제, 이 국지 원료의 중량을 이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원료 지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은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커요. 이때는 우리가 시장에 입지하면 원재료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안 돼요. 이때는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됩니다. 원료 지향형,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이때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시멘트 산업, 재련 산업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은 원료 지향형 입지. 1번 정답이죠. 자, 이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아야 국지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면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보다 소비진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유리하죠. 시장 지향형 입지인데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이 맥주, 청량 음료와 같은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1번 정답이고, 이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원료 지향형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소비진 시장에 입지를 정하는 경향이 많죠. 자, 중량 증가 산업, 맥주, 청량, 또 완제품의 부패성이 심한 제빵 산업 등은 시장 지향형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고, 자, 시멘트 같은 중량 감소 산업,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 통조림 공업 이런 것은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 1번이 정답이죠. 자, 시험 지문은 요 두 개를 좀 많이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의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의 상향 여가는 상위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상향 여가라고 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뭐가 된다? 하향 여가에 대한 설명이죠. 상향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 하향. 그래서 주택의 여가 과정은 주택의 순환 형상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가 과정은 우리는 하향 여가를 의미합니다. 1번 정답.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나 감소의 동그라미. 이거 시험에 벌써 3번 출제된 지문이죠. 자,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주택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투입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 주택을 수리합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죠. 또 저급 주택 지역에서는 수선을 하더라도 주택 가치 상승분이 투자 비용을 하회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해서 주택을 수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또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죠.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분리라고 하죠. 자, 5번 어떤 지역의 주택을 개량하지 않아서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주택은 어떻게 돼? 하향, 저소득층으로 넘어가는 하향 여가, 하향의 동그라미. 또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는 과정을 침입이라고 하죠.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는 걸 침입이라고 합니다.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4번 우리가 토지 비축 제도죠. 자, 2009년 2월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자, 이 공공 이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토지를 비축하고 있는데, 자, 토지 시장의 안정,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 공급 조절용,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비축을 한다든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 같은 공공 개발용으로 비축을 하는데 어디서 우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에 건물을 지어 실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법을 토지은행이라고 한다니까 틀렸죠. 요거는 공영개발, 택지 공영개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 자, 개념이 틀렸고요. 자, 토지은행의 취지에 따라 투기를 억제하고 공공의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매입 시에 매입 대상 토지 가격을 기회비용 수준으로 묶어두기가 어렵고 또 비축용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을 할 경우는 정부 자체가 투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2번은 단점. 3번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공공자유보유 즉 국공유지 상태로 토지를 보유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빈민들의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사실상 보유, 여러분 비공식적인 사실상 보유라는 것은 불법 점유를 얘기하겠죠. 자, 3번도 단점. 자, 4번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의 가치 또는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이건 장점.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계획 목표, 도시 계획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장점. 자, 올해 시험 문제는요, 이 토지은행 제도는요, 특히 개념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고,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자, 임대료 규제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이다. 이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정부의 규제 임대료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수요도 임대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탄력적.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장기로 가면은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우상향, 수요도 어떻게 돼? 이렇게 완만한 탄력적인 형태가 되죠. 자, 수요와 공급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 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인데 이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다.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죠. 이게 바로 규제 임대료죠. 지금 문제가 이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선은 요 가격 차이만큼 임대인은 손해를 보죠.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란 질적 수준은 저하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자, 이렇게 공급은 이렇게 단기는 고정됐지만은 임대료가 싸니까 수요 곡선을 만나는 점이 수요량이죠. 자, 이렇게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상태를 우리는 초과 수요라고 하죠.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은 부족해지죠. 2번 맞고, 3번 기존 임차인들에 있어서, 자, 요 점이 수요량, 이 점이 공급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량 수준에서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는 암시장이 형성돼서 암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가 발생한다? 주거이동.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사 가기 어려워요. 기존 임차인들에 있어서의 주거 이동이 저하, 활발해라, 저하. 요거 다 4번 냈죠? 3번 정답. 기존의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뭐한다? 감소를 합니다. 자,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 하는 형상이 발생하죠. 왜? 손해를 보니까. 3번 정답.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사업을 10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90억 원은 연 저당상수 10%로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하였다. 이때 순영업소득은 15억 원이 발생한다. 이 기업의 1차 년도 총 자본 수익률은 얼마냐? 자, 총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 또는 뭐죠? 총 투자한 금액,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한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뭐에 대한 순 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자, 총 투자한 금액 얼마? 10억 내 돈 10억 원과 그리고 얼마? 90억 원은 차입을 했죠. 타인 자본 90억 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더준 100억 원이 총 투자한 금액이고 순영업소득은 얼마? 15억 원이 발생했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15%. 총 자본 수익률은 15%가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 수익률은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인 지분 수익,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자기 자본은 10억 원이 투자를 했죠. 이때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15억 원에 뭐를 뺀다?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뭐다?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그래서 15억 원의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 거다? 우리는 연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것을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에 15억에서 대출금 얼마? 대출금 90억 원에다가 연저당 상수 10% 0.1 하니까 9억이죠. 9억. 네? 그래서 10억 원에 15억에서 9억을 빼니까 얼마? 6억 원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얼마? 60%가 나오겠죠. 60%.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연저당 상수를 곱해준 거다라는 거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개의 투자 대안이 기대치는 같으나 표준 편차 위험이 다를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작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1번 틀렸죠. 그래서 17번에 있어서 위험의 측정. 자, 위험을 측정할 때는 이 표준 편차.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 또는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표준 편차는 이 관찰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관찰치가 이렇게 평균에 밀집을 하면은 표준 편차가 작고 위험은 낮아요. 반대로 이렇게 관찰치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표준 편차가 크고 위험은 높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1번 정답. 2번 평균과 분산을 적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인데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입니다. 자, 투자에 대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고 보통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소득의 기대치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은 실현 소득이 기대 소득부터 달라지는 정도를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가능성이 위험인데 이 실현된 결과는 이 실현 수익률을 말하고 예상한 결과는 기대 수익률을 말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은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 차이가 바로 위험이죠. 이 차이가 위험인데 이 차이가 작다. 이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은 낮은 거고 반대로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험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설명이죠. 자, 18번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산출되는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내부 수익률이 이에 속한다. 맞죠? 내부 수익률은 투자안 그 자체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을 말합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최소의 동그라미. 작년 시험에는 물론 최대로 출제했었죠. 항상 요구 수익률을 주의해야 되겠죠. 항상 최소한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이다. 주의할 건 최대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이 요구 수익률은 무슨 개념?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투자 대안의 기회비용. 어떤 투자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를 말합니다.
자,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실제 달성된 수익률을 말하고 실현 수익률을 실제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의 비용성을 의미하고 기대 수익률은 수익성을 의미하는데, 자,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올라간다. 자, 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우리는 투자가 이루어지죠.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가격, 시장 가치는 뭐 한다? 상승을 해요. 시장 가치가 상승하면은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이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인데, 순수익이 안정적일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체값 기대 수익률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 수익률은 하락을 해요.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뭐가 하락한다?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정답.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자, 19번.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채 기금 개수는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개수 맞습니다. 자,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일시불의 내가 개수 역수, 이거 맞는데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이론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구해주는 것을 말하죠. 맞는 점은 연금의 현가 개수란 매년 이론식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게 있습니다. 일시불 동그라미, 일시불이 포인트. 맞는 질문. 4번 연금의 현재 가치는 매 기간 연금액에서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주면 되고, 자,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 기간마다 갚아 나가야 할 원금 이자의 합계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당상수인데,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연금의 내가계수라 아니라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감채기금 개수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 기록을 검토하여 부동산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수지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다. 회계 기록상 누락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안정적인 영업 경비를 구하는데 첨가를 해야 될 항목은 각종 부담금, 2번 정답이죠. 개인적 업무비,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어디에?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죠. 또 저당 지불에 불량부치 충당금, 또 소유자 봉급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고, 21번 다음 상식 중 관계가 잘못된 것. 수익 가격은 부동산 소유에서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 순영업소득,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한 값 맞습니다. 지분 배당률과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서로 역수관계 있죠. 그래서 2번 맞고,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죠. 총의 동그라미. 지분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분이 아닙니다. 순소득 승수는 지분이 아니라는 거. 시험 문제 우리 정답으로 많이 묻잖아요. 지분 투자액이냐 총 투자액이냐. 조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기준하죠. 이 총 투자액을 뭐죠? 이 순 영업 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소득 승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하죠. 자, 건물 가치는 재생산 비용,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우리가 상각액을 빼주면 되겠고, 상환 비율 5번은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죠. 5번은 상환 비율, 대출금 중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이 대출금에서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더해주는 게 여기 얼마다? 1이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잠시 쉬고 22번 문제부터 풀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